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제 자신을 좀 복기를 해봐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냉정하게 말해서 제 예측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전혀 틀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처참하게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참혹한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나는 상황 파악을 그렇게 잘 못했을까?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 서서히 저 혼자서 냉정하게 좀 복귀를 해봤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복귀를 해보니까 속았다. 수박들한테 속았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황우고집님, 수박은 정신 차리기는 틀렸고, 당에서 내쳐야 한다라고 하셨네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수박들한테 속았을까? 한번 짚어봤어요. 오늘 제가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자, 139대 138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138이라니. 적어도 150은 나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숫자로 발표되는 걸 보면서 진짜 한 방 먹은 느낌이 들더군요. 민주당 169석. 거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민주당 성향의 양경숙 의원, 그 다음에 사실 뭐 탈당할 게 아닌데 탈당하게 됐던 우리 그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사과를 받았던 우리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홍걸 의원.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한 5명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74표 정도는 나왔어야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38이라니. 그러면 한 36표 정도는 이탈표, 소위 말해서 반역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조정식인가요? 뭐 시대 전환에 그 조정식인가는 걔하고, 그 다음에 뭐 양형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뺀다고 하더라도 한 36명 정도는 분명히 이탈표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수박이라고 얘기했던, 부르지 마, 수박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진짜 열받으면 한 번씩 툭툭 수박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박들이 있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닌데, 그런데 왜 당했을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망구다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망구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망구다이는 뭐냐면요, 사실 징기스칸이 썼던 전술의 이름입니다. 몽골 기병들이 많이 썼던 전술을 망구다이라고 합니다. 몽골 언어로 붉은 전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들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서는,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서서 치고 빠지는 역할을 하는 이
그 부대를 보고 망구다이라 그래요. 이 망구다이는 뭐 어떻게 하느냐? 막 적을 막 쳐들어갑니다. 막 적을 적한테 쳐들어가서 막 공격을 하다가 짐짓패하는 척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은 적들이 그러면 상대방이 막 쫓아오겠죠. 저놈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데 자 어느 순간 갑자기 휙 말머리를 돌려서 역습에 나서요. 그 순간에는 이미 상대방은 우리 쪽한테 다 포위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망구다이라는 애들은 이 붉은 전사라는 부대는 적을 우리 쪽 적진 깊수 우리 쪽 진영 안으로 깊숙이 끌고 들어와 가지고 유인에 들어와 가지고 포위 섬멸을 하는 그런 전술을 보고 망구다이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방심을 해서 쫓아오는 거죠. 아, 적들의 힘이 약해졌다. 자, 지금 몰아붙여야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승기를 잡으려고 몰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역습을 당해서 정말 대패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 망구다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표결 결과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이 망구다이였습니다. 아, 당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 설훈 의원이, 자기도 부결표를 던지겠다. 체포동의안에 부결표 던지겠다라고 말했던 거는 정말 연막 전술이었구나. 망구다이 전술이었구나. 아, 예, 망구다이였구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망구다이들이 공격을 하고 막 나갑니다. 공격을 막 하러 나가는데 전투가 한참 진행될 때 갑자기 패한 척 하면서 주랭랑을 놔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망구다이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 뛰어오겠죠. 심지어 성문을 열고 주력 부대까지 싹 빠져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역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기습을 받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몽골군의 기습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대패합니다. 오늘 벌어진 이 상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수박들의 망구다이에 당했구나. 자, 왜 망구다이냐? 제가 엊그저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죽 황당하면 검찰이 제출한 구속 영장 청구서가 얼마나 황당하면 설훈마저도 부결을 하겠다라고 했겠느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내놓은 거는 영장 청구서는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헛짓거리를 했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부결이 되겠구나라고 좀 너무 안이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에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검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서를 내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느냐. 수박들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검찰이 아무리 좋은 영장 청구서를 내든 그리고 아무리 엉망인 영장 청구서를 내든 수박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수박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작전대로 망구다이 전술을 펴나갈 것이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검찰은 간파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어쨌거나 저는 이 서른의 이 말에 정말 속았습니다. 진짜로 부결표를 던질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연막 전술이었죠. 속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른 의원, 수박들의 연막 전술에 당했다 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소개해 드렸었죠.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보니까 정말 곳곳에 구멍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식의 체포동의안이면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오더라. 그래서 야,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의 이탈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를 걱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었어요. 근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도 저를 속인 거였어요. 완전히 제가 당한 거죠. 아,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제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을 놈을 믿었어야지.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결코 합리적일 리가 없는 사람인데, 아, 저들도 적어도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는 건 갖고 있구나. 최소한의 체면과 최소한의 체면치레 정도는 하고 사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그럴 사람들이, 아, 저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지킬 줄 아는구나, 그 정도의 염치는 있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들을 너무 착한 사람으로 저것들도 인간인 줄 알았어 진짜. 아이씨. 아니네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쟤들이 절대 인간답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순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자책을 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써니맘님, 안심시켜놓고 뒤통수 쳤다. 아, 참. 이솔미님, 믿을 놈을 믿었어야지. 피닉스님, 앞으로 절대 믿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아. 봉도사도 220 나온다 했는데, 속았다고요. 예. 웨인님, 오늘을 잊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티파니 라이프님, 너무 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기 어렵다. 앞으로 절대 믿지 마세요라고 이현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그렇죠. 아니 근데 가끔씩은 고쳐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정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저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일단 자, 봉도사도 속았다. 사실 그러면서 저만 속은 게 아니고 봉도사만 속은 게 아니고 우리 또 김어준 총수도 속은 거고 다 속았죠. 솔직히 138표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반란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160표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60표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사실 이 조직적인 이탈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조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탈표가 아니라 이쯤 되면 반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36표, 33표에서 36표 정도는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이탈했다? 그럼 반란이지. 그죠? 이탈을 한 것도 조직적으로 이탈을 했다? 조직적으로 이탈한다? 공모와 지휘 체계를 갖추고 지휘 연락 체계, 범행을 공모하고 지휘 연락 체계를 갖추었으면 그걸 보고 반역이라 그러죠. 이거는 전형적인 반란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아니라 반역표, 반란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뼈 아픕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39대 138이 나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민주당 그 의석수가 169니까 31표의 이탈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양경숙 의원이라든지 또 누가 있느냐. 예, 여기 제가 한 명을 더 넣어야겠네요. 여기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김홍걸 의원 이런 분들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이탈한 이탈표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물론 뭐 김홍걸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수박들보다는 이분들을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용해인, 민병두, 양경숙,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 사실상 구속을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을 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 5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요 36명 정도가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란을 했다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진짜 충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이번에 대대적으로 찬성표 던지자이, 부결표 던지면 안 돼.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세를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찬성 한다든지 무효표를 던진다든지 뭐 기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30표, 글쎄 적어도 30표, 35표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안 했고 그런 낌새를 채지도 못했었습니다. 아, 놀라운 수준인 거죠. 도대체 참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민병도가 아니라 민형배입니다. 민형배. 다시 제가 고칠게요. 민병도가 아니라 민형배. 민병도가 아니라. 요새 제가 이러네. 민형배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자, 민형배 의원님. 자, 이게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게 뭐 31표인데 실제로 여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36표 이상의 이탈자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탈을 했을까요? 조직적으로 이탈한다는 것은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공모가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연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잖아요. 함께 공유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들의 목표는 과연 뭘까요?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박, 워터멜론이니 수박이니 뭐 똥파리니 온갖 멸칭으로 부르고 있는, 이게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굳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재명한테 무슨 철천지 원소가 졌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공천을 못 받을까 봐. 많은 사람들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깨질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어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요. 어릴 적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밥상이 없어요. 이 밥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식구들이 다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하지도 못하고 공장에 가야 했고, 그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야 했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항상 두들겨 맞을까봐,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했어야 했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재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항상 두들겨 맞을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받고 검정고시를 보는 김에 대학 시험을 받고, 그런데 의외로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4년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주는 중앙대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도 됐고 그랬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볼 수 있었던, 한때 제 어릴 때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가난한 집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할 겁니다.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허물어 버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보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기득권이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고, 기득권층이 지금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설치게 된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했던 이유, 그때가 언제부터였어요? 노무현 때였죠. 그런데 정말 노무현과 똑같은, 아니면 그 노무현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날 것 같으니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게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란을 저지른 저들 역시도 자신들은 그동안 정말 꿀 빠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구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자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당권을 쥐고 당내에서 권력을 좌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민주당에서 3선 4선 국회의원 하면요, 여기저기 가서 어딜 가서도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한번 못 받게 되면은 자신이 영원히 끝장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공천을 못 받게 될까봐, 이재명이 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공천을 못 받을까봐 저러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박영선 장관이 어떻게 보자면 그런 수박들, 반역자들의 신경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툭하면 뭐라 그럽니까?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공천권 내려놓으면 사법 리스크 돌파할 수 있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선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대놓고 자기 의도를 이렇게 팍팍 티를 내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그럼 뭐야? 나한테 공천 준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나한테 협조할게. 요 말이잖아. 그런데 차라리 박영선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죠. 나머지 애들은 아닌 척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박영선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박영선도 아마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쓴다면 갑자기 입장 바꿀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을 향하던 그 많은 총구들을 갑자기 확 바꿀 겁니다. 당장 박영선 같은 사람은 구로 이쪽에서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장관하면서 도대체 뭐 했느냐라는 지적이 일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게 만든 대표적인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구로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고 한들 당선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공천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박영선처럼 저렇게 드러내놓고 물고 뜯고 공천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 같으면 그래 공천 줄게 라고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렇잖아. 공천만 해준다고 그러면 당장 안 물어뜯을 걸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안 주면 되지, 뭐 공천 안 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도 당장을 공천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진짜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당장은 공천 줄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그냥 원칙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있죠.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 공천인데 내가 관여할 수 없는데 뭔 소리냐? 라고 딱 자르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박영선 같은 사람은 국민 공천이라는 게 시민 공천이라는 게 더 무서워요. 솔직히 여러분, 이상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에서 전략공천이나 당에서 딱 찍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시민공천,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으세요 라고 해서 공천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상민한테 공천 줄래? 김종민한테 공천 줄래? 박영선 줄 거야? 안 주죠. 조홍천 줄 거야? 안 주죠. 금태섭 날린 거는 이제는 일도 아니죠. 조금밖에 문제가 아니지. 다 날려버리고 싶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놈들한테는 절대 내 공천 못 준다 라는 생각이 지금 다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훈 이 사람한테 공천 주고 싶어요?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은 겉으로는 이재명 보고 공천권을 내려놓아라. 지지자들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건 뭐다? 지지자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천권을 줄까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질까봐 그게 겁나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나한테 제발 좀 공천 줘. 시민 공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그냥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야 이재명 보고 공천권 내려놓으라 그러지. 실은 진짜 이재명 공천권 내려놓을까봐 겁나는 거야. 누가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누가 공천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영선이 받을 것 같아? 못 받지. 자, 이만철님 수박들은 끝났어! 라고. 그러니 지금 이 수박들이 조직적으로 이재명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이재명이 중도에서 낙마하게 되면 비대위를 만들겠죠. 비대위를 만들면요, 새로운 개혁 공천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 지역의 지역구 위원장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있으면 분명히 시민 공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 홍영표니, 홍익표니, 박병석이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시민 공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천 될 것 같아? 안 되지. 당연히 이들은 탈락하기 마련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수박은 색출하면 안 된다. 오늘 배신감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박 색출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수박 왜 색출 작업하면 안 돼요? 배신을 저질렀는데 배신은 저질러 놓고 들통날까 봐 겁나는 건가?
아니, 너무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배신을 저질렀으면 들통나는 것도 각오해야지. 그런데 배신은 저질러 놓고 들통날까 봐 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출 작업은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배신은 저질렀으면. 이재명한테 책임지라고는 안 해. 당원하고 지지자들한테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수박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공천 때문에 이재명한테 뒤통수를 세게 때렸어. 이재명을 배신 때렸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돼. 야, 이거 지지자들한테 우리 욕먹으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수박을 색출하지는 마라! 반란표 색출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고, 예. 나쁜 짓 저지른 놈들 색출도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지금 제가 뭐 페이스북 여기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요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38명 이름을 쫙 써서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라고 썼대.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수박 색출하면 왜 안 돼요? 수박 색출하면 마이너스다라고 쓴 놈이 있더라고. 왜 마이너스예요? 배신자는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통 속담에도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옥하고 돌멩이는 가려야지. 보석과 돌멩이는 따로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쭉쟁이하고 쌀은 잘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걸 왜 가리지 말라고 하죠? 왜 색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박들은 이게 나쁜 짓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점잖은 척 하다가 우리 너무 많은 거 잃었어요. 글쎄, 우리도 점잖은 척 하고 싶어요. 저도 점잖은 척 하고 싶고요. 저도 뭐 있는 척 하고 싶고, 품격 있는 척 하고 싶습니다. 아, 보기 좋죠? 좋아 보이죠? 뽀대 나죠? 정말 악다구니 바득바득 쓰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뽀대도 안 나고 남들 보기 좀 미안하기도 뭐라 그러냐 하여튼 좀 한마디로 면이 안 서죠. 가오가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오 잡을 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요 싸워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 체면치레하고 명분 따지고 예의 따지고 하면요 우리 다 죽어요.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오늘 한동훈 어떻게 하던가요? 법무부 장관쯤 되면은 저런 자리에 나오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범죄 혐의로 확인이 됐고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이 증거는 이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 뭐라고 그러냐고. 지가 평론을 하고 있잖아. 누가 장관이 평론을 하래. 누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지멋대로 평론을 하래.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얘기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장관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해요. 뻔뻔스럽게. 그러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윤석열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윤석열 지금까지 뭐 최근 한 달 동안 올해 들어와 가지고 2023년 1월 한 달 동안 출근 뭐 23일인가 했는데 그중에 지각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라고. 지각 안 한 날은 결석한 날이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럽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 거 봤어요? 예. 자, 그런데도 자기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대놓고 수사 안 하잖아요. 배째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체면을 차리고 있는 자가 할 짓입니까? 염치가 있는 자가 할 짓입니까? 그건 체면도 염치도 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체면 차리고 있자고요? 명분 찾고 있자고요? 아니요. 우리도 좀 잔인하게 해야 됩니다. 명분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 지지자들의 뜻을 어긋났다. 지지자들을 무시했다. 지지자들의 뜻과 정반대 입장으로 행동했다.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왜 그거 말고 왜 다른 명분을 또 찾습니까? 민심과 어긋난 행동을 하는 정치인은 퇴출이 정답 아닌가요? 예. 네. 그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박을 색출하면 안 된대? 왜 마이너스래? 여러분, 마이너스 뭐 따질 거 없어요. 자, 오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뭐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김영삼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79년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총재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 당시 후보를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이철승입니다. 정말 야비하게 괴롭혔어요. 지금처럼 맞으면 마치 지난 우리 전당대회 할 때 이재명 대표를 마지막까지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박용진? 예, 그런 정도 사람이다 보면 되겠고, 지난 대선 때로 보자면은, 예, 이낙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괴롭혔고요. 79년, 김영삼과 총재직을 두고 경쟁을 했고, 86년에는 이른바 용파리 사건의 배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통일민주당을 만들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따로 당을 만들어 나옵니다. 선명야당을 재창을 하죠. 그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 용팔이인데 그 용팔이의 배후가 바로 이 이철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왜 용팔이 사건을 일으키고 정치 깡패를 동원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김영삼하고 김대중은 용공 세력이라면서. 아니, 김대중은 빨갱이고 김영삼은 용공 세력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김대중은 간첩이고 김영삼은 종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를 동원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참 요즘 등장하는 누구랑 많이 닮았죠. 네. 이재명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다. 누가 많이 한 얘기네. 야,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마지막까지 이 이철승이라는 사람을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욕되게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쳐냈었어요. 제가 이 이철승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굳이 지금 하는 이유,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솜사탕님, 정치 생명 끝나게 만듭시다 라고 하셨고요. 네. 자, 소정님께서 이게 청원하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내 손으로 공천 학살,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개혁 민주당을 만듭시다. 예, 그래서, 예, 민주당에 가입하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예, 참, 그렇죠. 박명수님, 민주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임윤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셨네요. 이철승 딸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이준석을 내쫓는 역할을 했었죠. 야, 그렇죠. 결국 거기로 가네요. 예. 해저산말리님, 분명 이낙연은 다시 민주당 대표를 노릴 것 같은데 무조건 발붙이게선 안 됩니다. 예.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이낙연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저기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요, 제가 내일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뭐 1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